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산이 빨라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이 기대되지만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에 이어 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끼리의 대결을 통해 스스로 훈련한 건데 게임 서버 배틀넷에서 승률 99.8%의 최고 등급인 그랜드 마스터 레벨에 올랐습니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 연구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구 외에 다른 일이 많고 오랜 시간 연구실에 머물면서도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몽타주는 범죄 수사에서 공개 수배를 위해 사용되지만 첨단 수사 기법의 발달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정확한 기억이 없더라도 몽타주 생성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 연구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주장이 과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10년 후에는 양자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cm 크기의 초전도 회로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선과 코일.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 가운데 하나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장치 개수가 늘어나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서미트가 만년 걸려 풀 수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200초, 3분 20초 만에 해결한다는 게 구글 측 주장입니다. 실용화되면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됩니다. For many years, practical quantum computing was only theoretically possible. Google's team has proven it can work.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푼 문제가 특정 과제에 한정됐고 용도도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입니다. It doesn't mean you can throw your ordinary computer away because quantum computers are now supreme. What it means is that we kind of open the door to real applications of quantum technology.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은행, 정보기관, 군기관에서 이용하는 이런 암호 체계 모든 근간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큰 소수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알려진 소수 역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차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서도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바둑과 체스에 이어 고난도 전략 게임까지 정복한 겁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2 게임 대회.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스타가 프로게이머 2명과의 1대1 대결에서 10대1로 완승했습니다. 알파스타의 반응 속도를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했는데도 인간을 완전히 꺾은 겁니다. We thought a lot about fairness and trying to make a system, make AlphaStar in a way where it would actually play the game fairly and not just kind of win the game by playing an insane number of clicks or playing in a way that a human just simply couldn't.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알파스타는 게임 서버 배틀넷에서 상위 0.2% 실력인 그랜드 마스터 레벨에 올랐습니다. 평균 승률이 99.8%에 달합니다. 사람처럼 카메라로 게임 화면을 보도록 제한을 두는데도 프로토스와 테란, 저그 모든 종족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딥마인드 연구팀은 알파스타의 학습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끼리의 대결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파스타가 특정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범용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둑과 체스에 이어 복잡한 전략 게임에서까지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 이제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가 개발한 5G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수출을 연계해주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마치 실제처럼 환자의 고관절 수술을 모의 실험해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수술 도구를 손에 들고 화면 속 가상의 고관절을 대상으로 정교하게 수술을 연습합니다. 고관절 질환이 많은 아시아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겁니다. 5G가 발전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시간에 수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수술방의 환경을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동시에 가능한 게 5G 환경이거든요. 중동에서 인기 있는 낙타 경주를 증강현실 기술로 더욱 흥미롭게 구현한 이 콘텐츠는 카타르에서 온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Gulf countries, there are too much camel racing, so this solution will help the racing, the streams for the camels to be tracked and to give information as soon as possible. 토종 5G 컨텐츠를 해외 업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컨텐츠에 대해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 제작이나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선도 개발한 고품질 5G 컨텐츠가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공동 제작,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기획한 5G 컨텐츠들은 해외 순회 전시를 거쳐 내년 말 해외 곳곳에서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정부가 수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수소 공급 가격을 1kg에 3,000원으로 낮추는 등의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를 열고 수소 기술 개발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수소 가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수소를 친환경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열차나 연안 선박, 물류 운송용 대형 드론 등도 2030년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과 부산을 미래 신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이 내년 4월부터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수소차와 VR, 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33건의 신산업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층형 수소 충전소 건설이 허용되며 수소 충전과 제조, 공급이 가능한 복합형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유원 시설에 설치된 VR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게임뿐 아니라 VR 영화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의료기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네이버가 금융자회사를 통해 내년에 통장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합니다. 네이버의 금융전문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하는 등 금융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 주식과 보험 상품은 물론 기존의 네이버페이를 활용한 현금 결제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7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62조 원, 영업이익은 7조 8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 2분기보다 1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무선 사업 부문이 갤럭시 노트와 중저가 제품군인 A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2조 9천억 원의 이익을 내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가격 하락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전부문은 초고화질 TV 판매가 확대됐지만 가격 경쟁이 심화하며 수익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두 분 혹시 앵커를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지금의 이 일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너무 비장하게 물어보셔서 무슨 질문일까 궁금했는데 그때면 한 2015년, 16년 이 정도 되거든요. 유튜브 초창기잖아요. 네. 유튜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신중해지는데요. 네. 다른 거 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뭐 내일부터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금 예. 현재 만족하시고. 이동훈 기자는 어떤가요? 그렇다면 저도 뭐 지금 과학 기자로서 굉장히 좋지만 네. 네, 뭐 만일 돌아간다면 다른 여러 분야를 좀 골고루 취재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래요? 일이요. 네.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궁금하긴 한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하는지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네, 뭐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이 네.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1,330명한테 만약에 대학원에 입학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이 지금의 학교와 학과, 연구실을 다시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37%에 어.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유학을 간다, 취업을 한다, 기타까지 포함해서 나머진 전부 현재 연구실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절반이 넘는 수치죠. 63% 정도는 예. 아니다라고 답을 한 거죠. 예, 좀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있는 연구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대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가장 큰 문제는 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예. 절반에 가까운 한 44% 정도의 학생들이 이 연구 활동 외에 이 다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은 이 연구실 행정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쉽게 말해서 영수증 붙이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의 어떤 부수적인 서류 작업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 실험 장비를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뭐 학과나 학회 행사를 준비하는 어떤 행사 준비 또는 뭐 행정 업무 이런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예.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업이 많으니까 연구에만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는 건데 네. 그러면 현재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포함해서 전체 업무량이 꽤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업무량도 많지만 네. 이 더 큰 문제는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이 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 이공계 대학원생들 62% 정도가 주중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이 연구실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뭐 휴일에도 강제로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공식적인 휴가가 없어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쉬기가 좀 힘든 그런 네.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실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그만큼 휴식은 충분히 취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대학원생들이 받는 이 실제적인 지원금인데요. 예. 보통 예. 이 조교 활동이나 연구 과제를 하면서 이 대학원생들은 일정 비율의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 적게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뭐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정도 받는 학생들도 있어서 격차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실질적인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처우까지 좋지 못하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그렇죠. 뭐 이런 처우나 환경에 대한 불만은 사실 뭐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뭐 일본 회사에서도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맞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는 이 여기다가 교육 자체에도 만족을 못한다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지도 교수로부터 필요한 연구 지도를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이 절반 정도? 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예. 나머지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특히 응답자의 한 10% 정도는 이 교수의 지도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연구자로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능력들, 뭐 논문 작성 방법이라든가, 네. 뭐 발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지도 교수보다는 오히려 이 같은 연구실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대학원이라는 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진학을 하는 건데 그 교육 자체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연히 고민이 네.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대학원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좀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사실 그런 부분도 역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이 연구 활동은 물론이고요. 이 연구실 동료들과의 어떤 성격 차이라던가 또 연구 외적인 어떤 업무 부담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지 않고요. 또 있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을 해봤더니 이 전체의 한 82% 정도,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학생들이 뭐 학과 안에 이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도 잘 모른다고 답을 하거나 또 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를 우려를 해서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 사실상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신도 있어서 뭐 진로나 취업에 관한 상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센터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만 더 커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실험 기구라든가 실험 재료, 뭐 실험 공간 이런 어떤 연구 시설에 대한 평가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한 61% 정도가 본인이 속한 이 연구실의 환경에 만족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사실 뭐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수업에 대해서는 또 이 한 37% 정도만 만족한다는 답을 한 걸로 나타나서 여전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환경은 좋더라도 수업에 대한 질의 문제는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공계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하루 이틀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에 조사한 항목들 외에도 사실 대학원이 연구 인력의 인권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교수 의존도가 높은 연구실 문화 때문에 뭐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대표적이죠.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은 뭐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또 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죠. 네, 오늘은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계의 어떤 긍정적이지 않은 현실을, 솔직한 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자, 이번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꼭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인데요.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을 멈추고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또 국내 마지막 원전이 될 신고리 5, 6호기는 5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현장을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지난 1977년 완공된 뒤 국내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쓰며 4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한 고리 1호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영원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2년 전 퇴역 행사를 마치고 영구 정지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원전 1호 고리 1호기는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터빈은 작동을 멈췄고 출력을 나타내는 전광판은 숫자 0만 선명합니다. 발전소 내부 장비 곳곳에는 영구정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직원들은 발전소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리 1호기는 해결료를 냉각해 안전한 저장시설에 반출하고 건물을 해체해 부지를 원래대로 돌려놓기까지 모두 15년이 넘는 긴 여정을 밟게 됩니다. 남은 과제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 확보입니다. 기술을 거의 완료를 21년까지 하겠지만 처음 해체를 하는 원전이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 갈 것인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2020년대에는 국내 11곳을 포함해 해외에서도 원전 은퇴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해체 시장은 탈원전 시대 원전 산업의 또 다른 탈출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리 1호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는 공론화 과정 끝에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종합사업 공정률은 약 50% 정도 진행됩니다. 신고리 5호기 경우에 11월 말에 주기기인 원자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충돌이나 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마지막 원전 신고리 56호기는 2023년과 2024년 차례로 완공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YTN 이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월성 1호기는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울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에 잔고장이 생겼고 압력관을 교체했는데 정확히 모르는 이유로 다시 섰다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 사장은 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상식이나 과학 지식으로 보면 안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설계 인증을 취득한 APR 1400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각종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언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은 반나절 만에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정책 엇박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은 9,2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6년 만에 적자 전환 이후 불과 반년 동안 1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본 셈입니다. 그러자 최악의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한전이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0가지에 이르는 전기 할인 특례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과 주택용 절전, 학교용 냉난방 전력 등 각종 특례 할인 규모만 1조 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또 용도별 전기요금의 생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요금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로 적자폭을 줄여 실적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내놓은 답변은 한전의 입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전기요금 특례 할인의 취지와 효과를 검토하기 전에 폐지부터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요금 할인 특례의 그 도입 취지와 또 효과에 대해서 그 검토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다음에 조치가 그 검토에 대할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이 특례에 관한 그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 엇박자 속에 다음 달 한전이 내놓을 전기요금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원가보다 싸게 유지되는 산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노인 여성이 탄산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의대 연구팀은 고관절 골절을 겪은 2,500여 명을 포함해 노인 여성 7만여 명을 12년 이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매주 355ml짜리 탄산음료를 12캔 이상 마신 노인 여성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은 노인 여성보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26% 높았고 14캔 넘게 마시면 위험이 32%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골다공증과 당뇨병, 커피, 생활수준, 운동, 골절 병력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도 변함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태아 때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일명 타이레놀에 노출되면 ADHD나 자폐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연구팀은 출산 여성 996명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 시 채취한 탯줄의 혈액 속 아세트아미노펜 수치를 상중하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탯줄의 아세트아미노펜 수치가 가장 낮았던 그룹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던 그룹은 ADHD 진단율이 2.86배 높았고 중간이었던 그룹은 2.26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자폐증 진단율은 아세트아미노펜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이 3.62배, 중간인 그룹은 2.14배 높았습니다. 다만 의학계에선 산모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이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ADHD와 자폐증의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탁상 행정으로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인 것인지 추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33개 시군에는 분만 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분만 취약지로 지정됩니다. 이곳의 임산부는 임신 출산 진료비로 다른 지역보다 20만 원을 더 지원받습니다. 대도시를 오가며 진찰을 받고 출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관이 분만 취약지에 분만시설을 설치하면 정부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펴고 있는 지원책들입니다. 문제는 분만실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그 지역은 곧바로 분만 취약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 지역 임산부는 추가로 받던 20만 원의 진료비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분만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실제로 분만실 운영이 시작되기까지는 평균 31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분만 취약지의 임산부들은 지역 내의 산부인과를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추가 지원도 끊기는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감사원은 영천시와 해남군 등 6개 시군의 임산부 600여 명이 이런 식으로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 내 부서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분만 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최근 각종 베리류 과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 방지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베리라고 해서 다 같은 베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같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베리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베리류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영어로 스트로베리라고 하죠. 자,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 중 하나인 딸기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의 한 종류입니다. 비록 다른 베리류에 비해서 안토시아닌 함량은 적지만 비타민C는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나 면역력 증강, 피부 미용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브라질의 복분자로 불리는 아사이베리는 당뇨에 특히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아사이베리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적정량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이맘때 산악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안전한 산행 방법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강원도 원주 치악산. 바위에서 20m 아래로 떨어져 다친 60대 등산객이 119 헬기에 구조됩니다. 단풍철을 맞아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험준한 산을 오르면서 산책하듯 운동화에 평상복 차림도 보입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가운데 3분의 1은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산에 오르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복장과 장비도 중요합니다. 등산화는 발목을 보호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은 땀이 빨리 마르는 얇은 소재로 여러 겹 입으면 좋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등산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다리에 실리는 무게를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는 이렇게 팔이 90도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조난됐을 땐 등산로에 있는 위치 표지판이나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고하면 더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 신고한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단 시간 내에 그 위치를 파악해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위치에서 이동해 주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조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랜턴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삼천 몽타주 얼굴 생성 기술은 첨단 수사 기법의 발달로 날이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CCTV 등의 증거가 없고 피해자 혹은 목격자의 기억만이 유일한 단서일 때 빛을 발하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익재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퀴스트에서 이번에 3차원 몽타주 시스템이죠. 폴리스케치라는 것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몽타주는 뭔지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몽타주는 원래 조립한다는 뜻의 프랑스 말로 영화의 화면을 교묘하게 조립, 연결함으로써 화면에 리듬을 주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기존 몽타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거라 3D 몽타주, 폴리스케치라고 부르는데요. 경찰이라는 뜻의 폴리스, 그리고 목격자에 의해 범죄 용의자를 스케치한다는 의미로 폴리스케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폴리스케치는 최근 CCTV의 보급으로 예전만큼 그 비중이 크진 않지만 사건 현장에 지문이나 CCTV 영상이 없거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만이 유일한 단서일 때 그 빛을 발하는데요. CCTV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범인의 얼굴을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폴리스케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예전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몽타주의 얼굴이 나오고 실제 범인의 모습이 좀 닮은 모습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폴리스케치는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폴리스케치는 지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 초기 범죄 용의자 얼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몽타주에 비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형상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제작되는 몽타주 특성상 목격자의 정확한 기억이 중요합니다만은 목격자가 범죄 용의자의 얼굴의 눈, 코, 입 등에 대한 형상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의 얼굴 전체적 인상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폴리스케치에서는 목격자가 기억하는 얼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로 설명을 해서 제작하는 방식 대신에 전체적으로 유사한 얼굴 인상의 얼굴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직접 얼굴 부위별로 정확하게 기억이 없더라도 초기 몽타주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네. 또 제작 편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자동 인상 변환 기술하고 나이 변환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 부분이 적용되어서 장기 미제 사건이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재수사를 할 때 당시 목격자를 재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예전에 만들었던 몽타주를 10년 또는 20년 뒤에 현재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전자 알고리즘이나 자동 인상 변환 기술, 또 나이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술 등을 활용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몽타주를 3차원으로 만들어낸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유전자 알고리즘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유전자 알고리즘은 모든 생물체가 부모 세대의 유전자 선택, 교배, 그리고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식 세대에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폴리스케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여러 얼굴에서 목격자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인상의 얼굴을 여러 개 선택하면 선택된 얼굴들이 부모 세대가 되는 것이고요. 선택된 부모 세대의 유전 조합으로 새로운 자식 세대의 얼굴들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 벡터 얼굴마다 약 30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특징 벡터들이 선택된 부모 세대로부터 일정 부분을 교환하거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벡터 값을 변경시킴으로써 유전자의 교배 및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여러 차례 거쳐서 비슷한 얼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을 초기 몽타주로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기억이 나는
부분부터 눈, 코, 입 등 세부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격자가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몽타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네. 작업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이 변환 기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현재의 모습을 추정한다는 게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나이 한국인의 얼굴 표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연령대별로 얼굴 부위별 주름 정도, 얼굴형의 변화, 피부색의 변화 등을 분석한 후에 나이 변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적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얼굴형, 주름, 피부색 등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각 변화에 대한 나이 변화를 모델을 만들어서 주어진 얼굴 사진에서부터 부위별 나이를 추정하게 되고요. 이후에 변환하고자 하는 나이를 입력하면 그 통계 모델에서 변화량을 추론하게 되고요. 예. 이 변화량을 얼굴에 반영함으로써 원하는 나이의 얼굴형과 주름이 포함한 피부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5세가량의 얼굴을 입력을 받으면 한 살 단위로 더 어리게 또는 더 나이가 들게 함으로써 만 5세 수준에서부터 만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모습을 폭넓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얼굴 표본을 DB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수사에서 더더욱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개발된 지 몇 년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몽타주 작성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으로 작성하기 시작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직접 손으로 종이에 그리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렸었습니다. 근데 컴퓨터 기반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작성이 되게 되었고요. 하지만 초기에는 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그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국인 얼굴을 표현하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몽타주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1998년경에 초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후 계속 조금씩 고도화를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성에 있어 부자연스러움이 조금 있어서 또한 또 기술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기술의 업그레이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최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에 이제 경찰청에서 수요 제기를 해서 국가과제로 나오게 되었고 제가 책임자로 현재의 폴리스케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스케치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연구 개발을 거치고 1년 반 정도의 보강 개발을 한 후에 2016년부터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폴리스케치를 활용해서 38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극적으로 찾아낸 70대 노모의 사례를 또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 일선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저희가 개발된 기술을 통해서 38년 만에 가족 상봉을 이루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또한 그런 저희가 개발한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서 분단의 이 오랜 기간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상 가족들에게 그 가상의 가족 사진을 만든 기획을 진행을 해서 소중한 선물을 할 수 있게 됐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실종 아동이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지금 실종 아동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장기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복합인지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서 실종 발생 초기에 여러 CCTV로부터 빠른 발견을 가능케 하고 기존의 나이 변환 기술에 또 DNA 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현재 모습을 예측해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몽타주 하면 저희가 좀 범인 이미지만 떠올리곤 했었는데 자, 앞으로는 이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소중한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폴리스케치의 발전을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공개됐던 범인의 몽타주와 매우 비슷한 것을 두고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 몽타주 수사가 도입된 건 1975년부터인데요.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몽타주 의뢰 건수는 2017년 32건으로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 중 대다수는 범인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장기 실종 아동이나 실종자 수사를 위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몽타주를 떠올릴 때는 두렵다는 느낌보다는 가족을 찾기 위한 애틋한 그림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